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마침내 정규리그 33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규리그를 끝으로 K리그 1은 윗물 6팀, 네. 아랫물 6팀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죠. 예상 못한 결과들이 저희가 너무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죠? 다 틀렸어요. 속출했던 33라운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관심은 누가 파이널 A 막차를 타느냐였습니다. 기적같은 드라마가 쓰였던 예년과 달리 32라운드 성적표가 마지막까지 이어졌는데요. 맞아요. 전북, 울산, 대구, 수협, 제주, 수원, 삼성이 파이널 A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시간대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킥오프 순위 보겠습니다. 수원FC가 승점 45, 그리고 44골로 4위, 제주가 승점 44, 41골로 5위, 수원이 승점 42, 39골로 6위, 포항이 승점 42, 35골로 7위였습니다. 전반 45분 폭풍 전야의 고요라고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네. 수원FC는 전반에만 광주에 2골 얻어맞았지만 사실 수원FC는 저희가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9.9999999%였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널 A행을 사실상 확정지었던 만큼 의미 없는 상황이었고 파이널 A와 B의 경계선에 했던 세 팀 제주, 수원, 포항은 약속이나 한 듯이 전반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자, 후반 시작과 함께 대구에서 먼저 골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후반 1분이었죠. 제리치가 상대 골키퍼의 실수를 틈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순위표가 조금씩 요동치기 시작했죠. 이어 제주에서도 골이 터졌습니다. 후반 17분 제주 주민규가 송범근의 실수를 그대로 골로 연결했습니다. 2분 뒤였죠. 수원이 또다시 대구 골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헨리 기가 막힌 백헤더가 골망에 꽂혔는데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었던 포항이 후반 29분 그랜트의 자책골로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러면서 순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요. 제주는 후반 37분과 46분 구스타보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며 역전을 허용했지만 6위까지 내려갔음에도 뭐 파이널 A행에는 이상이 없었고요. 마지막 제주는 추가 시간 주민규가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다시 순위를 5위로 올렸고 이 순위는 그대로 정규리그 마지막 순위가 됩니다. 이러면서 최종 파이널 A팀과 파이널 B팀이 결정이 됐죠. 네, 저희가 경우의 수 열심히 정리를 했는데 그 경우의 수까지 뭐 사용할 일은 딱히 없었다고 맞아요.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빡셌는데. 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수협과 광주의 경기. 광주가 3대1로 승리했습니다. 광탄소년단이 광주에 젤로 희망을 안겼습니다. 네. 5연패를 끊고 승점 3점을 더하면서 11위 추격에 시동을 걸었고요. 광주는 라인업 보니까 지난 강원전과 비교해서 무려 7명의 변화를 줬더라고요. 엄지성, 엄원상, 엄듀어가 좌우에 포진했고 그 가운데에 김종호가 선 것이 눈에 띄었고요. 한희훈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왔고 오른쪽에 이지훈 대신에 여봉훈이 선 것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수원FC는 프리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박주호, 김상원의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이제 김주엽, 타르델리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발표 전형은 4-4-2였지만 실제로는 3-5-2에 가까운 그런 형태였고요. 광주의 선수 변화가 제대로 먹힌 경기였다라고 지금 분석해드리고 싶은데 여봉훈이 오른쪽 사이드백에 포진하면서 측면 수비가 확실히 좀 든든해진 모습 그러면서 엄원상 효과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지난 강원전에서 5개월 만에 골맛을 보면서 저희가 주목할 선수로 엄원상 찍었잖아요. 이날 최고의 활약 펼쳤습니다. 자연스럽게 KUM도 엄원상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뒤에서 여봉훈이 후방을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수비 부담을 덜게 되면서 엄원상이 공격 본능을 제대로 뽐냈는데 세 골 모두 엄원상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전반 18분에는 오른쪽에서 여보원과 절묘한 부분 전술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면서 컷백을 통해 엄지성의 골을 도왔고요. 전반 추가 시간에 또 오른쪽에서 절묘하게 역시 여보원 선수와 함께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압박을 풀어내면서 이으뜸 왼쪽에는 이으뜸에게 볼을 연결했고 이으뜸의 크로스를 이익인이 멋진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면서 전반을 2대0으로 마칩니다. 후반 8분에는 직접 득점에 나섰는데 김종호의 패스를 받아서 각이 완전히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서 그냥 확 때리면서 2경기 연속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엄원상 이날 뭐 1개의 키 패스를 포함해서 9개의 공격 진영 패스 그리고 10개의 전진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광주 공격 예전엔 돌격 대장이었는데 이제는 뭐 연계 대장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광주 이날 엄지성, 이희균, 엄원상, 금호고 출신의 광탄소년단이 모두 골맛을 봤는데 이날 경기 좀 광주 팬들 입장에서 고무적이었던 게 고민이 사실 엄지성, 엄원상이 공존을 못했다는 거였거든요. 이날 처음으로 같이 골 넣었어요. 네. 둘이 동시에 뛰고도 모두 위협적일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줬고요. 공미로 나섰던 이희균 선수의 활약도 좋았습니다. 한희호는 센터백에 있을 때보다 수비형 미드필드로 조금 더 든든한 느낌을 전 개인적으로 받았고 광주는 어쨌든 연패를 끊고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남은 시즌에 대한 잔류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는 경기였고요. 반면 손FC는 최근 들어 가장 아쉬운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박지호, 김상원 두 왼발잡이의 공백이 굉장히 컸습니다. 무릴로 한승규가 공격적으로 나서고 중앙에 이영재가 박주호가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좀 하중이 많이 걸렸고요. 김상원이 빠진 왼쪽 윙백 자리에 들어서 김주엽이 엄원상에게 완전히 털리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전반 37분 타르델리 동점골이 VAR 결과 옵사이드로 무산된 게 좀 아쉬웠고요. 이 골이 들어갔다면 사실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결국 인정이 되지 않았고 타르델리는 이날 기회를 받았지만 1대1 찬스도 놓치고 좀 아쉬운 모습 많이 보이면서 재계약에 대한 좀 걱정이 될 것 같고 다음 시즌 뭐 뛸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걱정이 될 것 같고 손FC는 정지영 한 골을 만회하는데 만족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창단 첫 6강행을 확정 지으면서 잔류 걱정 없이 파이널 라운드를 편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 걸개가 인상적이었더라고요. 내셔널리그, K리그2, K리그1 이제는 아시아로. 그렇지. 네. 손FC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볼 수 있는 걸개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제주 전북전. 꿀잼 2대2로 끝났습니다. 제가 현장에 갑자기 다녀왔는데 네. 대단히 수준 높은 재밌는 경기. 이날 경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제주가 준비한 3,000석이 모두 조기에 팔렸다고 하는데 막 당근마켓에 표 구할 수 없어 이런 거 막 올라오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이날 굉장히 관심이 모았는데 결과까지 재밌는 2대1로 끝이 나면서 제주는 파이널 A형을 확정짓고 전북은 선두로 올라가면서 윈윈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주는 변경준이 오른쪽 날개로 나선 것을 제외하고는 베스트 멤버가 모두 나섰고요. 전북은 홍정호가 빠진 자리에 구자룡이 나섰고 최전방에 일루첸코, 이선에 문선민, 쿠니모토, 이지훈, 백승호가 자리한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남기일 감독 경기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팬들이 많이 왔으니까 행복한 경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초반 백승호의 헤더 이후 이 위기를 넘기고 딱 난 다음에 아주 속도 있는 전환으로 팬들을 흥분시킬 만한 경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돋보였던 선수 세 선수입니다. 제르소, 주민규, 그리고 이창민. 제르소는 볼을 가지면 이번에 어떤 돌파를 보여줄까 막 팬들을 흥분시켰어요. 막 현장에서 제르소 볼 잡으면서 막 팬들이 오오오 이러면서 막 보는 거 있잖아요. 시즌 초반 사실 좀 적응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주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자리 잡은 제르소의 폭발적인 스피드 그리고 돌파력은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주민규는 결정력이 대단했어요. 전반 초반이 날카로운 터닝슛을 날렸고요. 이어 이날 제주의 두 골을 모두 만들어냈는데 위치 선정도 좋았고 가장 어려운 순간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는 대담함까지 제주의 캡틴이자 17골로 지금 득점 단독 선두거든요. 네. 득점 선두다운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최고는 누구였냐? 이창민이었습니다. 와, KUM 제가 뽑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정규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로 둘 다 이창민을 그쵸? 뽑았잖아요. 네. 대박. 정말 완벽한 미드필더의 모습을 보였는데 3백 앞에서 수비를 보호하고 또 공격적으로 나갈 때는 또 가장 먼저 역습에 나서고 후방에서 정교한 패스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고 공간이 열리면 과감하게 때리고 이창민의 슈팅은 지금 파워나 정확도 모두 물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이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보이면서 제주는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펼쳤거든요. 1대0 리드 상황에서 추가골을 넣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로 이날 경기력이 좋았는데 어쨌든 종료 직전 동점골로 팬들을 열광시키면서 승격 후 파이널 A행을 자축했고요. 남길 감독 개인적 파이널 진짜? A행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승격 전문가에서 이제 강팀 전문가로 거듭났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전북 이날 중반까지는 좀 아쉬운 경기였는데 우리가 또 아침 후유증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또 반대쪽에서 저희가 이제 헤드폰으로 울산 경기에서 보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울산이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에게는 기회였잖아요. 그쵸. 이 기회를 날리면 생각보다 데미지가 크겠는데 라는 생각했는데 사실 백승호의 슈팅에 골대를 맞고 나온 것처럼 운이 따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후반 막판 한 10여 분 동안 전북다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경기 전 이제 전북 팬들이 선수들에게 이겨내자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구단이 이제 클럽하우스 벽면에서 붙이면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줬다고 하는데 그 기운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KOM 아까는 이창민 했는데 전북 KOM은 당연히 구스타보겠죠. 투입이 딱 됐는데 제주 관계자들 제 옆에 있었거든요. 야, 저 높이 어떻게 막냐? 큰일 났네 계속 이러더라고요. 홍준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우려대로였습니다. 구스타브는 확실한 높이를 앞세워서 동점골 만들었고요. 결승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결승골 과정에서 쿠니모토 김보경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정말 예술이었고요. 어쨌든 전북은 이날 무승부로 5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5달 만에. 예. 다만 동점골 과정에서 나오지도 않아도 될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뛰어나왔던 송범근의 실수 좀 아쉬웠고요. 2대1 리드 상황에서 후반 추가 시간 김진수의 어이없는 핸드볼은 사실 전북답지 않은, 그리고 지금 가장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에 나와야 되지 않을 장면이었거든요. 우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초보적인 실수가 아니었나 좀 싶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대구와 수원의 경기. 수원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수원은 뭘 해도 되는 날이었고요. 대구는 뭘 해도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원 박건하 감독은 정말 오랜만에 김건희, 제리치 투톱을 가동했습니다. 김건희가 부상을 당하기 전 둘의 호흡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떠올려서 중요한 경기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대구는 세징야 정태욱이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쿼드 무게감이 확 늘어난 느낌을 줬습니다. 슈팅수 18대 5에서 나타나듯이 대구가 조금 더 날카로웠습니다. 초반부터 라마스, 에드가, 세징야, 브라질 트리오의 슛으로 수원을 공략을 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골도 못 넣었다? 역시 골 결정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양영모가 8개 선방으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 슈퍼 세이브가 있었다기보다는 대구 선수들이 차는 족족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거나 살짝살짝 빗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강원 이범수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면으로 날아오는 공도 어떨 때는 골키퍼 입장에서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양영모가 든든했다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반대편 골문이 지키던 최영은에겐 이날 경기가 그날이었다. 예, 잘할 때와 못할 때 극명히 갈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올 시즌도 실수가 좀 많았고, 이날도 전반 잘 버티고 후반 1분 만에 허무하게 공중볼을 잡았다 놓치면서 제리치에게 선제 실점을 내줬습니다. 이러면 팀이 힘쪽 그렇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구가 푹 쉬었다 와서 그런지 0점 조준이 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수원이 선제골 넣고 추가골까지 터뜨립니다. 이번에도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강현묵이 높게 띄워준 공이 정태욱, 에드가 두 장신숲을 넘어 헨리 앞으로 갔고, 헨리가 김진혁과 경합에서 승리하면서 득점을 합니다. 제리치는 근 석 달, 헨리는 근 5달 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대구가 끌려가는 상황에서 정치인 츠바사 투입하면서 힘을 쥐어짰지만 수원 골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다. 이로써 수원은 대구를 상대로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대구전 무승을 끊어냈고요. 이를 통해서 3년 만에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특이하게 1위부터 5위까지 싹 다 승리하지 못하는 아주 요산한 그러네요. 라운드였습니다. 네. 수원이 그 덕을 봤어요. 그래서 비록 파이널 라운드를 6위로 나서게 됐지만 4위, 5위와 승점 45점 동률을 만들었고요. 맞아요. 3위 대구와도 4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리치가 경기 후에도 얘기했지만 ACL 도전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수치고요. 수삼의 가세로 3위 싸움도 더 치열할 것 같고요. KOM은 헨리와 하겠습니다. 귀중한 타이밍에 득점을 했고, 수비 상황에선 에드가의 발을 잘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이기재 연속 출전 기록이 이날 끝났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3분 양상민과 교체되면서 3,178분 동안 부상과 카드 징계 없이 연속해서 뛴, 카드 징계 없는 게 대단하네. 대단하죠. 네, 뛴 점을 저는 그래도 리스펙트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포항과 인천전이고요. 인천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가을 찬바람 맞으니까 또 인천이 또 갑자기? 네, 7경기 무승의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포항은 또 한 번 기적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파이널 A에 실패를 했고요. 네. 부상자가 많은 인천은 김창수를 다시 한번 3백 자리에 내세웠고요. 김보석, 김도혁, 이강인, 오재석이 허리에 섰습니다. 22세 자원으로 이준석과 이종욱이 나선 것도 눈에 띄었고요. 포항은 기존 라인업에서 지난 아챔에서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했죠. 신진호가 3선이 아닌 2선 가운데에 포진한 약간 일종의 신진호 시프트로 나선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점유율이 29대 47, 29대 71. 슈팅은 5대2. 이날 경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신진호, 이수빈, 신광훈으로 이어지는 3미드를 구축한 포항이 아주 볼을 소유하고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마무리까지 갈 힘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여러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한 방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팔라시오스가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움직임이 역시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 두 경기 또 다 뭐 승부차기까지 갔다 오는 그런 경기들이었잖아요. 네. 확실히 포항은 임상협의 마무리가 좀 중요한데 이날 막힌 모습이었고, 김기동 감독이 얘기한 대로 교체 카드도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득점에 실패했고요. 하지만 불안 요소였던 골문 자리에 이준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건 좀 고무적입니다. 자신감 찾았어요. 네, 아침에서 경험치를 확 더했어요. 네, 확 달라진 모습 보여줬고요. 인천은 볼을 내줬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외국인 에이스 무고사 아길라르가 부상 경고 누적 등으로 빠졌거든요. 네. 확실히 국내 선수들의 비중이 높아지니 좋아진 게 뭐냐? 전방 압박은 확실히 위력적이었어요.
그 포항이 지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네게바 송시우의 속도가 살아면서 공격이 잘 됐는데 이날 결승골은 그랜트의 자책골이긴 했지만 이전 과정에서 굉장히 매끄러웠거든요. 인천이 이전까지 5경기 동안 득점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가뭄을 끄는 득점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정이 좀 어렵긴 했는데 일단 인천 공격에 선봉이 됐던 송시우를 KOM으로 하겠습니다. 네. 결정적은 아쉬웠지만 어쨌든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고요. 이날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4번의 슈팅, 4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한 점 높이 봤습니다. 포항은 어쨌든 아침 결승에 갔지만 파이널 B로 가면서 아쉬움을 남겼고요. 포항이 파이널 B 최강이긴 했지만 파이널 B에 있는 팀들을 보면은 몇몇 보면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걱정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여기 또 아침 결승 일정까지 있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단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상황이 역시 좋지는 않거든요. 네. 조던 감독이 말한 대로 성남 광주 맞대결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경기는 강원과 서울전. 서울이 4대1 대승 거뒀습니다. 서울의 기분 좋은 퐁당퐁당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익수 감독 부임 후에 무였거든요. 무승무. 그다음에 이번에 승리 딱 차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무패를 6경기로 늘렸고요. 오. 서울이 K리그에서 4골 이상을 넣은 게 2019년 6월 슈퍼매치 이후 이번이 처음이고 와. 3골차 승리는 시즌 초 수협전 아마 서울 올 시즌 통틀어서 가장 좋았던 경기인데 그날 이후 7달 만입니다. 그러네요. 그 정도로 최근에 보기 드문 대승을 거뒀다. 내용도 좋았습니다. 전반 33분 만에 강상희의 헤더골로 앞서갑니다. 전반 끝나기 전 윤종규의 핸드볼 파울에 의해서 김대원의 페널티 득점으로 전반에 1대1 동점으로 끝나는데 후반에 서울이 확실히 앞서갑니다. 약간 전반에 경고만 3장 받았거든요. 이게 좀 걸리긴 하는데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후반 5분 만에 팔로세비치가 다시 앞서 나가는 골 터뜨리고요. 7분 뒤에 윤종규 이 선수가 이제 페널티 파울을 범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과감한 문전 진입을 통해서 슛을 했고 이것으로 득점을 합니다. 뭐 이범수의 실수도 있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간 시도가 있었기에 득점이 됐다. 윤종규가 프로 5년 차인데 리그 85경기 만에 기다리던 데뷔골. 강상희도 물론 데뷔골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23분이었죠. 서울이 한 골을 더 달아납니다. 이 4번째 골 과정은 대단히 좋았다. 조영욱이 하프라인 인근에서 헤더로 나상호한테 공을 연결하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나상호를 계속 쳐다봐요. 저는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아마 계속 형 빨리 줘 했던 것 같아. 나상호가 근데 그걸 보고 요새 좋잖아요 폼이. 예, 그래서 조영욱에게 알맞게 패스를 내주고 조영욱이 투터치 왼발로 한번 잡고 오른발로 잡아서 슈팅각을 만들고 박스 안까지 진입해서 구석을 찌르는 니어포스트로 강하게 득점을 합니다. 이 선수가 지금 8월 25일인가요? 그때 첫 득점한 다음에 9경기에서 6골 넣었습니다. 와. 6골 중 3골이 원정에서 나왔고요. 6골을 모두 다른 팀을 상대로 득점했다. 뭐 상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런 킬러가 됐다고 평가하고 싶고 당연히 KOM도 조영욱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로 돌아와서 서울이 18분 만에 내리 3골을 넣으면서 사실상 경기를 끝냈습니다. 네. 그만큼 그런데 어떻게 3골을 넣었냐? 라인을 절대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있던 강원 관계자도 뭐야 저렇게 앞서고 있으면 좀 내려서서 좀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올려서서 추가 득점을 노렸다는 것 자체가 좀 높게 평가했다고 하고 리버풀이 맨유를 상대했군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죠. 차는 족족 들어갔다는 점에서 좀 비슷한데 후반 40분에 팔로세비치가 경고 누적 퇴장당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엔 이제 안익수 감독의 전멸 특허인 질식 수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원으로서는 추가 득점을 하기가 좀 어려웠다. 강원은 이날 4경기 만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성남과 울산전입니다. 성남이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강원 서울전은 아무래도 성남 울산전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승리하고 성남 광주가 미끄러져 준다면 두 팀 모두 잔류 가능성을 한없이 높일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서울 광주 입장에서 보면 와 진짜 힘들게 이겼는데 성남이 울산을 잡아? 그러면서 격차가 똑같아졌어요. 그 전이랑 큰 차이가 없었다. 살짝 힘이 빠진 느낌일 것 같은데 아니 성남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네, 성남 입장에서 마찬가지였어요. 울산 잡았는데 10일이야? 뭐 김영광 선수도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다 이겼어. 다 이겼어. 그럼에도 아주 중요한 3점을 따낸 것만은 분명합니다. 광주 최하위와의 승점 차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고 울산 정도 잡으면은 팀 그렇죠. 분위기 확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고 더군다나 울산은 그 성남 울산 상대로 6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울산 징크스도 끊어냈다. 성남은 부상 징계 등의 이유로 라인업에 변화를 줘야 했습니다. 중원을 권순영, 이스칸데로프 좀 낯선 조합으로 꾸려야 했고요. 밀리치가 선발로 복귀한 게 특징이고 울산은 무릎을 다친 불투이스 대신 임종훈을 투입하고 윤빛가람, 윤일록, 이청용을 후반에 교체하는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울산은 확실히 힘이 빠진 느낌이었어요.
아침 탈락 여파로 보이는데 특히 지금 아침 2경기여서 연장 승부를 펼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선수들이 지쳤고 원래 특징이 전진 패스 빠르게 가져가면서 상대가 알아도 못 막는 그런 그 축구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날은 좀 느릿느릿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이 가뜩이나 수비 숫자를 많이 두는 팀이다 보니까 공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와중에 오세훈, 이동경, 윤일록, 박호가 줄줄이 슈팅을 날렸지만 성남 골문에는 울산 출신이죠. 베테랑 김영광이 있었습니다.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이날 총 7개의 선방. 예, 여기서 권경원이 힘을 보탭니다. 전반 29분에 아주 귀한 타이밍에 성남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성남이 앞서가게 되고요. 후반 초반 유일하게 김영광이 내준 슛이 홍철의 슛이었는데 그날 그 득점을 통해서 1대1 동점이 되고 성남으로서는 이러다 뒤집히는 거 아니야. 좀 불안했을 수도 있는데 26분 이번에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김태환의 머리에 맞고 자책골로 연결이 됩니다. 이 골은 결국 성남의 귀중한 승점 3점을 안겨주는 그런 골이었고요. 울산은 리그 3연승 뒤 4경기 만에 패배를 맛봤습니다. 앞서 창기자 얘기해준 대로 전북이 승점을 따면서 정규리그 순위가 바뀌는 그런 데미지를 입었고요. 아무리 좋아도 스쿼드가 좋아도 강행군 리스크를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북 포항 상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연장 승부했고 특히 포항전에서 원두재가 퇴장당하면서 52분을 10명을 싸웠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많이 선수들이 지친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이동준이 타이밍 좋게 복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알아본 바로는 운동장에는 돌아왔지만 언제 복귀할지는 살짝 미지수다. 예,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7일 수요일에 전남과 FA컵 4강전을 치러야 합니다. 홍명보 감독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위기관리 능력이 발휘되어야 할 때로 보입니다. 정규리그 최종 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스필릿 라운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